네, 이번 시간은 우리 교과서 10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인데요. 이 리모델링은 16개 시험에 한번 나왔죠.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리모델링의 재차 강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의 뜻을 보면은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의 우리가 뜻 중에서 대수성과 정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페이지고 리모델링.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뭡니까? 의의에서 이게 대수성 아니면 뭐예요? 정축이잖아요. 건축부에서 말하는 대수성과 정가에 축소한다. 정축 개념인데 리모델링은 대수성은 경과 기간이 10년만 넘어도 돼요. 10년만 이상이 되더라도 대수선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고, 정축은 15년이 일단 넘어야 됩니다. 경과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시도조례가 만약에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례로 딱 이렇게 정해버리면은요, 요 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하는 경우, 그러면은 그 기간이 경과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정축을 할 때에 그 정축의 범위가 얼마만큼 정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의문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축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가 면적, 주거전용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60제곱이니까 너무 평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한 85 정도로 25 정도를 늘리겠다, 증가시키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면적을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대수 증가도 할 수 있고요, 면적 증가도 가능해요. 근데 세대수 증가는 요거는 15% 범위 안에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주거전용 면적의 증가는 30%인데, 단수가 물론 있어요.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은 주거전용 면적이 세대당입니다. 세대당 85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하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냐, 아니면은 주거전용 면적의 증가냐. 그럼 일반적으로 면적의 증가는 30% 이하인데, 85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40% 이하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정축의 범위가 세대수 아니면은 면적인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수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관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정축한다고 했을 때 말이죠. 수평으로 옆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면적만 있으면 할 수가 있지만은, 수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기존의 기둥이라든가 내력벽의 하중, 그 하중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너무 올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덩치가 큰 강호동이라 하더라도 강호동 위에 사람이 한 명이 올라가는 괜찮은데 2명, 3명 위로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하중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수직 정축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위로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의 관건인데, 기존 주택을 포함해서 15층이죠. 15층 이상인 경우는요, 그러면 3계층 이하밖에 안 돼. 3계층밖에 안 되고, 기존 주택을 포함해서 14층 이하로 됐단 말이죠. 이럴 때는 2계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 우리가 20층 아파트는 수직 정축형으로 얼마만큼 더 올릴 수 있습니까?
그 여기 있잖아요. 15층 이상에 포함이 되니까 아무리 20층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3개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개, 2개, 3개, 3개층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직 청축형 리모델링에 그 수직 청축형 공동 리모델링, 수직 청축형 공동주택에 있어서 특히 수직으로 올릴 수 있는 리모델링에 수직 청축형 리모델링은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5층 이상은 3개층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면 20층 아파트를 할지라도 15층에 포함이 되죠. 이상에. 그러니까 3개층밖에 안 돼요. 수직으로는. 그리고 14층 이하는 2개층밖에 안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그 특별시나 광역시나 대도시 시장만 수립을 하게 돼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일반적인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립을 하는 기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의 시장인 대도시장만 수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일반적인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강조를 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입주자. 입주자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의미도 두게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사용자 하면은 임차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주체 나오죠.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이게 이제 다 관리주체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법률의 관계도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은 이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이 법에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지만은 없으면은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다른 법률 관계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주체인 등록사업자부터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건설 회사를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설 회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는 건설 회사다. 물론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개인도 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개인이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뒤에 나오는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설사가 이 건설할 때 인건비라든지 돈이 많이 지급이 돼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은요, 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현금이 막 이렇게 남아 도는 분들 아니고서는, 왜 그러냐면, 이 현금은 그 인건비는 바로바로 지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 자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이 바로바로 지급이 돼야 되니까,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맞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법률에는 개인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제 자재비가 많이 나가니까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자기 돈으로 안 해도 뭡니까? 채권 발행을 하고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그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건설할 수가 있단 말이죠. 법인은. 근데 개인은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는다. 자금 면에서. 자, 아무튼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고, 우리 시험에는 이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사업 주체에 대해서 11회, 12회, 19회,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나왔고, 뒤에 가면 17회도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장 이제 11회, 19회 등록 요건은 12회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자, 아무튼요, 그 등록 사업자부터 이제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책은요 13페이지를 해 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이 그 사업 주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등록 사업자, 우리가 등록 사업자가 되기 위한 그 요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록 사업자는요, 일단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이 말은요,
주택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도시형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1년 동안에 20호나 20세대 이상이고 도시형은 30세대 이상을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지는 연간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의 이제 뭐다? 대지를, 땅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땅부터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을 먼저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토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보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면 두 개를 다 말하는 건데요. 하나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그 규모가 연간 규모, 1년 동안의 규모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1년 동안의 규모에 해당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러 가야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등록을 신청해야 되냐면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인, 즉 국토장관한테 등록을 신청을 하러 가야 된다. 물론 이제 장관이 바쁠 때는 수탁기관을 정합니다. 주공이라든지 뭐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이런 기관에 대해서 위임을 시켜줘요. 그럼 그 위임을 수탁을 시키는데, 그 유탁을 시키는데, 수탁을 받는 그 등록 수탁기관인 주공이나 한국감정원이나 그리고 또 뭐 국토연구원 이런 곳에서 대신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등록 수탁기관이란 말이 없으면은 등록 신청을 국토장관한테 해야 된다. 근데 이 등록 신청하러 갈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등록 요건을 갖추기 전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요, 등록 기준 또는 요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등록사업자가 되려면은,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려면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럼 결격 사유는 좀 이따 볼 거지만은 이 등록 기준이라는 게 있어. 등록 기준이 뭐냐? 이게 자본금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술 인력, 기술 능력이라고 하는데 기술 능력 구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근데 자본금은 개인은 얼마냐면은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고정자산, 이런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있죠? 법인은 자산평가액으로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3억 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기술 능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지는 이제 뭡니까? 토목 관련해서 그런 기술인이라고 합니다. 기술자 해도 되지만은 이제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술인으로 바뀌었는데, 뭐 그거나 같은 겁니다. 토목 관련 기술인 1명 이상이고요. 주택은 건축 관련 기술인 1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무실은요,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업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은 다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죠. 업무 수행을 충실히 이것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 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면적만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 사무실 면적이 처음에는 33제곱미터였다가 22제곱으로 바뀌었다가 드디어 이제 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은 있다 없다 이겁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등록은 결국 누가 사야 됩니까? 자기가 사야 됩니다. 오늘 밥 누가 사? 자기가 사. 자기가 사는 겁니다. 등록 기준도 자기가 사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결격 사유도 없어야 되죠? 그럼 이 결격 사유가 뭐냐면은
미성년자 안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되겠죠.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서 면제가 다 됐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선고 기간 중에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안 되겠죠. 예, 등록이 말소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이런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는 법인도 안 되겠죠. 예, 이런 것이 바로 결격 사유입니다. 예, 근데 결격 사유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개 한 번도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은 출제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출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23회는 또 뭐 한 문항 정도는 빼서 출제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격 사유는 14페이지에 나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다 14페이지 나오고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린 바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등록사업자는요, 결격 사유 없고 등록 기준에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등록증을 발급을 해줘, 장관이. 그럼 이렇게 등록증을 발급을 받을 때 받은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게 있어요. 등록해야 할 자가, 즉 연간 규모의 이런 사업을 해야 할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다. 무등록 사업자가 됩니다. 그 무등록 사업자는 처벌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 할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무등록 사업자죠. 무등록 사업자는요,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돼 있다는 것. 그 처벌 규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등록 사업자가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실수로 인해서 또는 뭡니까? 자기가 고의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등록 말소도 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등록이 말소가 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 등록 말소 사유를 보면은요,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하나는 반드시 말소되는 필연적 말소 사유가 있는가 하면은 임의적인 말소라는 게 있어요. 임의적인 말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소할 수 있다로 끝나고 필연적 말소는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필연적 말소만 항상 보시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필연적 말소 나머지가 다 뭐예요? 임의적이잖아요. 임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말소할 수도 있거나 또는 뭡니까? 영업정지, 1년의 범위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 그럼 말소 안 될 수도 있겠네? 이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필연적 말소는 두 개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등록이 됐을 때 말소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줘.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도 말소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시험에 문항에서 한 문제가 전체를 내기는 좀 어렵고 그 문항에서 나온다고 봤을 때 이 등록 말소 사유 중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록했다. 등록증 대여. 이거 말고는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 임의적 말소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지.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임의적 말소 다 외우고, 필연적 말소 다 외우고 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 말소 두 개만 하시면은 나머지는 임의적이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16페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도 말이죠.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 어떤 욕심? 등록 사업자는 시행자입니까? 아니면 시공자입니까? 요거는 좀 지우고, 요거 정리했습니다. 정리됐어요. 지우고. 그러면 등록 사업자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시행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업 주체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시행자라고도 해요. 시행자. 그런데 시공자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 등록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요건 갖추면은요, 시공 능력을 갖추게 된다. 시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니, 자기가 시행을 하면서도 직접 자기가 공사 직접 하겠다. 된다는 거지. 근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요건이 이제 자본금이 딱 나와요. 자본금. 그러면 이제 개인은 얼마다 이제 자산평가액으로 10억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죠. 법인은 5억 원 이상. 항상 10억 원이 더 많은 이유는 이거는 이제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5억 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아까 등록 사업자는 토목 관련, 건축 관련 한 명씩 각각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목하고 건축 관련 기술인 각 한 명을 포함을 합니다. 각각 한 명 포함을 해서 3명 이상이 돼요. 3명 이상. 3명 이상. 그래서 기술 능력은 딴 게 아니라 토목이나 또는 건축 관련 기술인 각 한 명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거는 3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토목, 건축 포함을 해서 3명 이상의 기술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있어야 되죠. 실적은 최근 5년간에 단독은 100호, 20개씩 계산하면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을, 주택의 건설, 실적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주택 건설, 실적이 있을 것.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시공 능력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요건, 즉 시공자가 되기 위한 시공 능력을 갖춘다 이겁니다. 요게, 시공 능력을 갖추는 거죠. 요거 위에 거는 이제 등록만 하는 거고, 등록 기준이고, 요거는 시공을 할 수 있는 기준이죠, 이제. 시공 기준. 그러면 시공까지 하겠다. 그럼 요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공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다 무제한 건설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택으로 건설, 원칙은 이렇게 갖춰도 원칙은 5계층, 이하만 건설할 수가 있어요. 원칙은. 이걸 다 갖췄는데 선생님 5계층밖에 안 됩니까? 근데 6계층 딱 가능한 게 있고 6계층 이상이 있어요. 예배가. 6계층까지만 되는 게 있고 6계층을 이상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 6계층까지가 가능한 거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내마다 300제곱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우리가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을 때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각 층의 거실의 그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6계층까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6계층 이상이 가능하려면은 6계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과거에 이 사람이 6계층 이상의 아파트, 적어도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에 300세대 이상의 건설 실적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과 기술 능력과 실적을 갖춰가지고 이런 요건, 시공 요건이 되죠. 시공 요건을 갖추면은 시공자로서 우리가 자격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고 했을 때 다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5계층밖에 안 돼요. 5계층 이하 되죠. 그런데 5계층이 아니고 6계층까지 가능한 거, 그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기준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각청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6계층까지 가능하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6계층 이상이 가능할 때는, 가능한 거는요, 아파트 6계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에 300개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 실적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바로 15페이지 나와죠. 15페이지 예외적으로 6계층 이상 건설되는 파트가 나오는데 그 17이라고 적어놓았어요. 17회. 예, 17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때 이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건설사업자로 간주되고, 이때 건설사업자로 간주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6계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6계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할 실증이 있는 자, 최근 몇 년간, 3년간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실증이 있는 자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게 17회 시험에 나왔었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17회 시험에는 최근 3년간의 3에다가 갈로를 치버리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 실적이 있을 것. 요 갈로 서늦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17회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만 보면은 이거는 등록 기준이죠. 등록 요건이라고 하고, 요거는 시공 기준, 시공 요건을 말합니다. 시공 요건, 시공 기준을 말하죠. 그죠? 예, 여기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틀려요. 그리고 시공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다 무제한 건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5계층밖에 안 되지만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6계층까지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각 층의 거실의 바닥 합계가 302제곱미터 이내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6계층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고, 6계층 이상 가능한 것은 6계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의 건설 실적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6계층 이상도 건설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굉장히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17회 시험에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로 한 장 넘겨보시면은 11회 시험에 나온 게 이제 등록 말소와 영업 정지 처분인데, 여러분들 뭐 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6페이지에 나오는 거요. 반달갈로 1번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필연적 등록 말소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등록증에 대여 등을 한 경우에도 필연적 등록 말소다. 그럼 나머지 1번하고 5번이 반드시 말소되는 사유고, 나머지는 임의적인 등록 말소가 되니까 그때는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 주체도 할 수가 있어요. 공동사업 주체는 토지 등 토지 소유자, 지주죠.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 주체가 되기도 하고, 고용자와 등록사업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에는 이렇게 되게 제가 명칭이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 등하고 하는 경우와 고용자와 등록사업자 등 하는 경우는 공동사업 주체라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 등록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와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그러면은 우리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은 이때도 등록을 하지 않는가, 여기 질문을 했어요. 제가 했더니 국토부에는 애매몽롱한 답을 해왔고, 건설협회에서는 정확하게 이것도 공동사업주체로 봐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법률에는 이 공동주택 전부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회신을 받기로 제가 이 공동사업 주체는 전부 다 우리가 공동을 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어차피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동사업 주체 같이 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 조합, 고용자 등이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경우는
같이 묻혀서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등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공동사업주체는 등록을 하지 않는 비등록 기관이 비등록 사업자가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공동사업주체는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의 각각의 세 가지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도 뒤에 나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요 뒤에 공동사업주체는 이제 세 가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으로 갑니다. 우리가 주택조합은 시험에 12회, 13, 14, 17, 18, 20, 22 12, 13, 14 17, 18, 20, 22 이렇게 꾸준히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다. 근데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늘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부를 하려면은요, 손을 댔다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이것도. 끝이 없이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급 과정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중급이냐, 조금 더 이제, 기본 과정은 좀 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심화 과정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를 이제 좀 봐야 될 거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택조합이 그 종류 가지고는 안 된다. 주택조합의 종류 가지고는 중급 과정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를 주택조합에서 우리 공부하는 주택조합에 이제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또 해주시니 좋아요. 우리 시험에는 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어차피. 자, 보겠습니다. 우리 그 교과서는 19페이지 나옵니다. 19페이지 나오는데 그 주택조합이 종류가 몇 개냐면요. 3개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주택조합이 있고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일단 이제 주택조합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고요. 종류죠, 종류. 종류가 되겠는데요. 그 항목을 몇 가지를 또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거 이제 처음에 정리를 할 때 이 조합원의 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합원의 수. 왜 그러냐면은 그 조합이 얼마 정도가 돼야만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은요 20명이 넘어야 돼요. 일단 2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직장도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20명 이상인데 이거는 예외가 있습니다. 굳이 20명이 안 되는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 이거요. 꼭 20명이 뭐 꼭 돼야 되냐 안 돼도 되겠다 이거죠. 근데 요거 두 개는 지역과 직장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조합원의 수에서 하나 더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택 건설 예정 수에 5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1000세대를 짓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1000세대를 건설한다고 하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적어도 조합원이 몇 명이 돼야 돼요? 500명 이상이 돼요. 50%니까요. 5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한 겁니다. 절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지역이든 직장이든 공통적으로 조합원의 수에서 들어갑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저는 이 이제 조합원의 자격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조합원의 자격.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지역과 지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역이 나오면 조합원의 자격에서
지역은 그 지역의 단위가 시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시도 단위로. 예, 이때 시는요, 삼특광입니다.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 단위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적어도 뭡니까?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과열지구는 신청이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필요하죠.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는 특광, 삼특이 광, 시군에서 동일한 직장의 안에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요거는 주민이 되고, 밑에 거는 뭐죠?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역과 직장의 요 기준이 조합원의 자격이 다르지만은요, 요게 공통적으로 또 추가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주택이 된다. 없을 무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돼야 되고, 단수가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한 채만,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는 것도 인정이 돼요. 다시 갑니다. 지역이나 직장은 지역은 삼특 광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돼야 되고, 물론 투기과열지구는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야 되고요. 삼특 광시군에서 직장은 동일한 직장에 근로자면 되겠는데, 이거 추가되는 조건이 세대수 전원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돼야 되고,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면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옛날에는 뭐 주택 전원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도 자격은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되면은 일단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직장은, 특히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설립 신고만 해도 돼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갈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리모델링 잠깐 언급을 하고 설립 부분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격을 잠시 직장주택조합은 자격은 한 개만 더 강조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조가 뭐냐면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자, 나는 뭐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또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도 있겠죠.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장주택조합이죠. 이미 건설된 것을 공급받기 위해 했다.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거는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세대주를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이제 설립을 할 때, 그때 신고만으로 돼요. 그건 신고만으로 되는데, 이때는 그 조합원의 자격이 반드시 뭡니까? 무주택 세대주가 돼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요, 그 조합원의 자격이 공동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단지 안에 뭐 은행도 있고 뭐 단지 안에 공인중개 사무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복리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단지 안에 같이 하는 게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양받는 공동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리시설 말이죠. 분양받은 복리시설 같은 경우는 복리시설의 소유자. 예, 이것도 함께, 공동주택과 함께 건설할 때는 이것도 가능하겠죠. 예, 복리시설 소유자도 어차피 리모델링은 같이 해야 될 거니까 분양받은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함께 건설할 때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된다 이거죠. 또 주택과 허가를 받아서 주택과 주택 외의, 주택이 아닌 그런 시설을 동일 건물로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도 이 사람도 이거는 주택이고 상가 건물이다. 그럼 안 지을 거야. 같이 하겠죠? 이럴 때도 여기에 대한 소유자도 자격을 두게 된다. 함께 할 때 같이 이게 동일 건물로 돼 있잖아요. 그 위에는 뭐다? 아파트다. 밑에는 뭐예요? 오피스텔이다. 위에는 아파트, 밑에는 상가 건물입니다. 이렇게 단지 밖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같은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만 리모델링을 하고 이건 안 할 거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도 뭡니까? 자격을 둬야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합은 일정한 이제 그 특히 지역과 직장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직장이나 지역을 주택조합을 결성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토지 사용 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사용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 아니더라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계약서 이런 권원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 사용 권원, 그 권원을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80%. 그럼 지역과 직장은 80% 이상을 확보해야만이 이게 이제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과 직장은 80% 이상 토지 사용 권을 확보해야만이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는데 요 두 개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설립을 인가를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인가 신청은. 그럼 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 해당되는 시장군수 구청장,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인데 이걸 줄여서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요때 이제 인가 신청하러 갈 때에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그 서류 중에서 토지 사용 권원을 80% 이상 확보했다는 그 증명서를 지역과 직장은 여기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가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인가 받는 날에 조합원의 자격이 확정이 돼요. 인가 받는 날에 그 조합원의 자격이 확정됩니다.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인가 받는 날 이후에 추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 받을 당시에는 인가 받을 당시에는 조합원이 20명 딱 만들어 놨는데 탈퇴를 한 거야. 인가 받고 난 이후에 탈퇴를 해가지고 20명이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9명이 딱 된 거예요. 한 명이 딱 탈퇴를 해버렸네? 인가 받고 난 이후에 한 명이 나는 탈퇴를 합니다. 그러면 19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추가로, 이렇게 이제 인가를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아무튼 인가를 받게 되면은 조합원의 자격이 확정된다. 설립의 등기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원칙은 인가일 이후는 조합원을 다시 추가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물론 있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설립인가 신청 같으면 하나가 뭐 여러분들 조합에 설립 신고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이겁니다. 국민주택을 한 번 더 적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뭐다? 직장주택조합이죠. 요거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설립신고라고 하죠. 설립신고. 예. 그래서 이제 설립을 하기 위한 신고를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한다는 겁니다. 설립신고. 예. 그래서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설립인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국민주택을 공급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건설하면 틀려요. 건설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은 분양이나 임대를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신고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가를 받게 되면은 요 인가를 받아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한다 이거 변경하고 싶어. 그럼 다시 인가 바꿔야 되고, 또 인가 받은 거를 폐지한다 이거죠. 다시 인가를 해산. 그 조합원을 해산한다. 그 조합을 해산한다. 다시 인가를 받습니다. 해산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인가, 해산인가. 만약에 설립신고를 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설립신고를 직장주택조합이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신고했습니다. 요걸 변경하고 싶어요. 변경. 그럼 변경신고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산한다. 해산. 그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해서 해산할 때도 신고입니다. 신고. 결론적으로 뭐냐? 처음부터 인가를 받은 거는 변경할 때도 인가, 해산도 인가인데, 처음부터 설립 신고를 한 거는 변경도 신고, 해산도 신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가 받은 건데, 인가 받은 것을 해산은 신고다. 그럼 틀린 거고, 설립 신고인데, 해산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신고는 끝까지 신고고, 인가를 받은 거는 끝까지 인가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합원의 수와 조합원의 자격,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급 과정에서 꼭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와요. 그리고 이제 중급 과정에서도, 특히 여러분들 주택조합에 그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양갈로 3번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합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 확실히 그 개념 정리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28페이지 나오는 말이죠. 28페이지 나오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 자, 요거는 우리가 특이합니다. 왜?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왜 이렇게 특이하게 했냐면은 보통 감사는요, 자체적인 감사도 받고 외부 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등의 법률에 따라서 외부 감사를 받죠. 이게 여기서는 외부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회계감사는 외부 감사. 우리가 공인 회계사한테 감사 받는 것처럼 외부 감사를 말합니다. 외부 감사. 자체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 감사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외부 감사를 감사인에 의한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체 감사는 그냥 감사라고 하고 외부 감사는 감사인에 의한 감사. 감사인에 의한 감사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이렇게 됐다.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는 다음에 각 호에
어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해당되면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다음에 각 호에 어느 하나단 말이죠. 근데 그거 표를 하나 그려보면은 제가 표를 그리겠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죠. 설립인가. 주택조합의 설립 신청해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 설립인가 받았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 그 다음에 이제 완공이 돼갖고 사용검사를 신청한 날. 요거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임시 사용 승인, 만약에 이제 다 사용검사를 신청을 하지 않고 나는 동별로 임시 사용이라도 받겠다. 그럼 부분적인 완공일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한 날이 또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합의 설립을 인가를 받은 날 기준으로 보면은 3개월까지는 안 받아요. 그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다 이겁니다. 요게 30일 이내. 요 기간이 바로 1차적인 회계감사, 1차 회계감사 기간이 됩니다.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되겠습니까? 네, 30일 이내에 2차 회계감사를 받는 거죠. 두 번째 회계감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자, 사용검사를 신청한 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는 3개월이 지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바로 어떻습니까? 30일 이내 3차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디서 또 비슷한 게 나오냐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조합도 똑같이 이렇게 받아요. 3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각 호에 은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3번 다 받는다 이겁니다. 뭐를요? 회계감사를 다 받는다는 거죠.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니 회계감사를 한 번 받는 것도 아니고 3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각 호에 어느 하나니까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번입니다. 3번. 예,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계가 이제 이렇게 다 받으면은 그 기간이 끝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 주체하고 시장우수 구청장한테 통보까지 해주게 됐단 말이야. 15일까지. 그 감사 결과를 15일 안에 관리 주체와 시장우수 구청장한테 한 번 통보하고 또 15일 안에 관리 주체와 시장우수 구청장한테 2번 통보하고 또 15일 내로 관리 주체와 시장우수 구청장한테 3번을 통보해 주게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회계감사는 주택조합, 아무튼 뭐 정비사업조합이든 주택조합이든요, 굉장히 이거는 투명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감사가, 회계감사가 외부 감사, 즉 감사인의 감사도 이렇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3번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이 강의를 안 했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급 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사업계획 승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